이제 이런 소식 좀 그만 전해드리고 싶은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진짜. 네, 그렇습니다. 최근 부산의 한 구청 민원실이요. 대낮부터 아수라장이 됐다고 합니다. 민원실이잖아요. 낮 시간이었습니다. 민원 업무 보러 온 무고한 시민들, 이 한바탕 벌어진 소동에 정말 공포에 몸을 오들오들 떨 수밖에 없는 끔찍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으로 직접 보시죠. 네네. 네, 한 남성이 구청 민원실에서요. 저렇게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뭐야, 이게? 경찰들 피해 달아나려고 합니다. 어머머. 그 순간 한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아서 뭐야, 이게? 남성이 쓰러지고 마는데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진압봉을 든 다른 경찰관 여러 명이 재빨리 달려들어서 이 남성을 제압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이 남성 여전히 보세요. 흥분을 가라앉히지 어머머.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니 유인경 평은 무슨 범죄 영화의 활극도 아니고 이게 완전 뭐 민원실 막 날아다닌다 지금 저 인간이. 그러니까요. 마동석 씨가 출연할 법한 영화인데 그러니까요 진짜. 보통 시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사흘 전인 23일 부산 한 구청 민원실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네. 민원실을 찾으러 50대 남성이 갑자기 자신의 어머. 휴대전화는 물론이거니와 의자, 집기를 다 던져버리고요. 폭력까지 막 행사했다고 막 날아다녀 지금 막 날아다닙니다 지금. 예, 네. 욕설을 하고 또 난동을 부렸고요. 특히 수많은 집기를 던져서 민원실 벽이 지금 상처를 입은 상태입니다. 많이 지금 훼손됐나 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그러니까 민원실 찾은 남성은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흉기를 꺼내들고 뭐라고요? 민원실에 흉기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지금? 예, 공무원들과 시민들을 위협하지까지 했는데요.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를 MBN 뉴스파이터 팀에서 이제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네. 그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민원인들 향해서 구경났냐? 가만두지 않겠어 하고 흉기로 협박을 하기도 아니, 했다고.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했다라는 구경할 일도 겁니다. 없죠. 그러니까 이 민원인들은 어떻게 말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꼼짝 못해서 주변에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온몸에 얼음장처럼 굳었을 거 아니에요 예, 진짜. 뭐 구경났어? 이러면서 진짜. 협박을 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취재에 응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공포스러운 현장에 계셨던 시민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말려고 왜 그러십니까? 뭐 어떤 할아버지 분이 그래도 막 그냥 막무가내였었어요. 물건을 다 부시더라고요. 막 욕설을 하시면서. 그래서 막 내 차 가져와, 뭐 너 돈 가져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공무원분들한테 막 물건 집어 던지고 민원 팩스 서류나 거기 비치되는 컴퓨터랑 이런 거를 다 부시고 막 던지고. 그때 청원 경찰분이 오셔가지고 저도 이제 일을 나가지고 말리려고 하는 순간에 바지를 걷고 칼을 꺼내시더라고요, 양말에. 어머나 세상에. 아니 최재문 교수님, 예. 흉기를 일단 민원실에 오는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왔다는 것도 너무 경악스럽고 끔찍스럽지만 그 흉기를 꺼낸 그 몸에 그 소지하고 있던 것도 다름 아닌 양말에서 꺼냈다. 이거는 완전 작정하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도적으로 왔다고 볼 수밖에 없죠. 양말에 숨기고 왔다는 건 최대한 감추려고 했다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리 준비한 거예요. 이거는 미리 준비하지 양말에서 꺼낼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은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저 구청에 가서 뭔가 큰 일을 벌이겠다는 생각을 하고 오지 않는 이상 저런 행위를 벌일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오싹하네요 진짜. 지금 뭐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도 처음엔 진압조차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50대 남성이 입구 쪽에서 경찰들 향해서 위험한 둔기도 던지고 물건도 던지고 엄청나게 저항을 한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그걸 피하면서 진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진압이 안 됐는데 경찰이 결국 테이저건을 발사해서 저 사람을 제압을 할 수 있었습니다. 테이저건 발사하고 다른 경찰들이 지금 보시는 저 장면인데요. 한꺼번에 몰려와서 저 사람을 제압시키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제압을 했고요. 네. 남성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들고 있던 흉기도 그 당시에 뺏게 됐고 네. 지금 저 장면인데요. 그리고 나서 민원실에는 어르신도 많이 있었고요. 아이고. 또 민원을 보러 오신 분도 많아요. 일하신 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쉽게 잘못 진압을 하다가는 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격자 중에 한 분도 이런 얘기를 했대요. 뭔데요? 일단 목격자가 보니까 이거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가가서 왜 이러시냐고 진정시키려고 했더니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를 꺼내드는 어머나.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마터면 그 시민분 크게 다칠 그렇습니다. 뻔했어요. 네. 다행히 저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치지 않았고 50대 남성만 손에 찰과상을 입었어요. 네. 그건 다행인데 정말 저렇게 위험하고 위험천만한 일을 벌인 사람 가만두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박성배 변호사님, 이제 우리 박성배 변호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또 경찰 출신이시니까 저 영상 속에 고스란히 나왔던 저 인간을 몹쓸 인간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혹시라도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영화 보면 경찰이 아주 멋지게 범인 막 이게 잡아뜨리거나 업어치게 하거나 멋지게 막 제압하던데 저걸 막 경찰 67명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저 한 명 잡는 게 저렇게 어렵냐라고 하실 텐데 혹시 저 매뉴얼상에 보면 잘 대처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매뉴얼상으로는 1대1로 대적하지 못합니다. 1대1로 대적하다가는 경찰도 크게 다칠 수 있고 피의자도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진압 방식은 피의자 한 명당 4명 이상의 경찰관이 달려들어서 애초에 저항을 할 의지를 꺾어버리거나 원만하게 그 저항을 제압함으로써 누구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저것 자체가 매뉴얼에 따른 것이고 아하. 아마 초전컨대는 모두 지구대 경찰관으로 보이는데 순찰차 서너 대, 상황에 따라서는 5대 정도도 와서 모든 경찰관이 전체 도주 경로를 차단한 상태에서 직접 진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매뉴얼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우리 경찰관들 정말 훌륭해요. 매뉴얼에 따라 저 인간 몹쓸 인간 제압했고 저 인간 크게 다치지 않게 그리고 경찰관분들도 다치지 않게 제압했는데 아니 근데 박성매 변호사님 저 사람은 저 인간은 뭐가 그렇게 화가 나서 민원실에서 저렇게 난동을 부린 걸까요 지금?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직접 구청에 문의해봤는데 이 구청 관계자도 모른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 이유가 응대 과정에서 화를 내기 시작한 거라면 어떤 부분에 불만이 있구나 추정이라도 해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아하. 목격자에 따르면 이 피의자가 다짜고짜 내 차 가져와, 내 돈 가져와 뭐예요? 소리를 쳤다는 것인데 어머나. 혹시 재산을 압류당한 게 아닐까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경찰이 조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별다른 이유 없는 무차별 범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양형 가중사유이고 공무방해 정도가 중할 뿐만 아니라 흉기를 들었죠. 나아가서 공무원, 민원인, 경찰 할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위협을 가했다고 볼 수 있어서 이 단일 사안만으로도 상당히 중한 처벌은 불가피합니다. 야, 이 상황을 들어보니까 우리 경찰관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처음에 저 몹쓸 사람을 진정시키려고 하셨던 시민분들 정말 용감한 행동 하셨습니다. 우리 경찰관분들께 정말 그래서 우리가 발 뻗고 잘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경찰관 여러분께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부천 호텔 화재 사고 참변의 충격이 정말 지금도 가시질 않고 있는데 하재근 평론가님 화재 원인은 밝혀졌을까요? 예, 7명의 사망자를 낸 화재 사건이었는데 그 원인이 객실 안에 있는 에어컨에서 시작되는 분석에 지금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당시에 객실을 비추던 CCTV가 있었는데 네네. 거기 보면 에어컨의 이상함을 느낀 투숙객이 프론트로 문의하러 간 사이에 연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순식간에 퍼지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세상에. 당시 제 모습을 영상으로 보시면 네네. 810호였거든요. 아, 저희가요, 네. 그렇습니다. 810호 투숙객이 방에 들어갔다가 2분 정도 만에 곧바로 다시 나옵니다. 아, 네. 투숙객이 나오고 나서 곧 이어 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네. 2분도 채 걸리지 어머나. 않아서 복도 전체가 저렇게 하얗게 잿빛 연기로 뒤덮입니다. 와, 네네. 예, 당시에 투숙객은 에어컨에서 탁탁 소리와 함께 타는 냄새가 나서 객실을 바꾸겠다라고 요청을 하면서 프론트로 잠깐 내려갔는데 네. 그때 이제 저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고 아하. 합동감식을 진행한 수사본부에서는 저 CCTV 화면과 참고인 진술 등을 근거로 에어컨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에어컨에서 누전이나 합선 등의 정기적 요인으로 스파크가 튀었고 어머나. 그 불똥이 소파나 침대 등으로 옮겨 붙어서 순식간에 번진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보세요 세상에 정말 화재란 게 순식간인 게 저 810호에 투숙했던 이 투숙객이 뭔가 연기가 나고 이상해 냄새가 나라고 방을 바꿔줘요라고 말하려고 나오는 순간 그 짧은 순간 2분 만에 저렇게 매캐한 연기가 복도 가득히 새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벽에 걸린 에어컨에서 불꽃이 튀었을 거 아니에요 박선배 변호사님. 근데 저렇게 삽시간에 연기가 나고 그렇게 번지는 이유가 뭘까요? 에어컨 화재는 통상 장시간 가동으로 과부하가 걸리거나 이 낡은 전선에 먼지와 같은 이물질이 끼면서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당시 화재가 발생한 810호 이 벅거리형 에어컨 바로 아래에 소파가 놓여 있고 네. 그 소파 바로 옆에 침대 매트리스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매트리스에 불이 붙으면 실내 전체가 폭발적인 화염이 휩싸이는 이른바 플래시 오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매트리스가 TV보다 불이 커지는 속도가 490배 빠르고 어머나. 불에 잘 탄다고 알려진 나무 재질의 책상보다도 230배 빠릅니다.
서랍장보다도 9배나 빠릅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화재가 확산하기 시작하는데 소방당국자 에어컨에서 스파크가 튀어서 맨바닥에 떨어졌다면 이 정도로 연소나 연기 확산 속도가 빠르지 않았을 텐데 세상에. 하필이면 소파와 매트리스가 근처에 있어서 어머나. 불이 빨리 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도 있습니다. 이 매트리스는 그 제품 특성상 불에 타면 나무 재질 가구보다 유독가스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어머나 이에 세상에. 따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진짜 일이 커지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에어컨, 벽걸이 에어컨 바로 밑에 소파와 침대, 매트리스가 있었고 그게 인화성 물질이다 보니까 크게 매캐한 유독가스까지 이제 뿜어내게 된 건데, 그런데 보세요. 이 허주연 변호사님, 이번에 생존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극적으로 생존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기지를 발휘해서 살아남은 이 생존자들의 얘기가 굉장히 또 우리 가슴을 쓸어내리게 만드는 그런 사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이 간호학과 학생의 이야기가 또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왜요? 이 학생이요, 화장실로 대피를 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일단 이 학생은 강원도 강릉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 부천대학병원으로 실습을 나왔다가 이 호텔에 묵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묵은 방이 806호였어요. 최초의 불이 났다고 알려지고 있는 이 발화지점 810호와는 지척에 있는 객실이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반면에 불이 났다는 걸 굉장히 또 빠르게 알아챘다는 겁니다. 지금 810호와 806호 위치가 이렇게 되군요. 평면도상. 그렇습니다. 대각선으로 바로 저기 끝에 이렇게 있는 네. 객실인데요. 타는 냄새를 맡고 문을 열었는데 이게 연기가 너무 빨리 복도에 퍼지다 보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어머나 상황이었다는 세상에.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가다가 연기를 들이마셔서 뭔가 변을 당하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학생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문을 닫고요. 화장실로 갔다고 합니다. 어머나? 화장실로? 아니 근데 최재문 교수님, 예. 화장실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화장실은 보세요. 그리고 저희가 8층이에요. 화장실에서 뭔가 화장실 불길이 들어오면 이제 더 이상 갈 데 없어, 진퇴양난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화장실 8층이 높이인데 어떻게 뭐 내려올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기가 들어온, 지금 현재 불이 났고 소방대는 출동을 한 상태라는 걸 인지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아하. 아니면 예측했겠죠. 근데 불길보다는 연기가 무서웠던 거예요. 문을 여는 순간 복도에 아까 사진 보시면 복도가 상당히 좁습니다. 네. 그 좁은 복도에 연기가 너무 꽉 차 있으니까 어머나. 유독가스에 본인이 만약 질식될 수 있는 위험성을 금방 먼저, 쓰러질 수도 있어요, 진짜. 그렇죠. 네. 그리고 소방대는 출동해서 그 불길은 잡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어머나. 그래서 모든 문을 닫았다는 게 중요해요. 그 방으로 연기가 들어온 걸 최대한 차단을 했고요. 그리고 더 안쪽에 있는 문이 화장실 문까지 닫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관 문이 뭐 방에 들어가는 문도 닫고 화장실 들어가서 문 닫고 119에 전화를 합니다. 아하. 이 상황을 전해요. 네. 119에 내가 여기 있고 지금 806호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네. 최대한 틈을 막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가져와서 네. 화장실 수건 있잖아요. 그렇죠. 문틈을 다 막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연기가 들어오는 걸 차단했고요. 진짜 복도가 좁아야 좁아요. 최재문 교수님 말씀처럼 네. 어머 세상에. 그래서 차단한 다음에 본인이 예전에 들었던 정보가 하나 생각나는 뭔데요? 거예요. 뭐냐면 그 샤워기에서 물을 틀어놓으면 물이 나오면서 수막이 형성되잖아요. 그 수막 때문에 연기가 들어오는 걸 일정 부분 차단할 수 있다는 정보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샤워기에 물을 틀어놓고 그 밑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은 그 물이 나오면서 물이 연기를 막아내는 일정 부분의 역할을 했고 그렇게 버티고 있는 사이에 소방관에 의해서 구조가 된 겁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 순간 기지를 발휘한 건 대단하지만 소방대가 마침내 소방대가 문을 열고 구조하러 왔을 때 그 순간까지 얼마나 진짜 천년만년 시간처럼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진짜. 그러게요. 산전수전 공중 다 겪은 사람들이 아니라 대학생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학생이 말하기를 화장실에서 자신이 얼마나 갇혀 있는지 생각도 나지 않고 그러니까요. 시간이 얼마나 왜 안 흐르는지를 그러겠어요, 진짜. 안다고 얘기를 했고요. 막연하게 화장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려겠지만 힘이 빠져서 문을 열 수가 없었다고 어머나 합니다. 세상에. 그런데 깨어보니까 기절한 거죠. 어머나. 깨어보니까 기절한 채로 1시간 이상 있었던 거고요. 진짜 정신력으로 버텼네요, 네, 진짜. 구급차에서 마침 산소 호흡을 하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렸다고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 여학생이 이렇게 뭐 수막을 형성하는 그런 대처법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심폐소생술이라든지 네. 이런 거 나를 살리는 것 혹은 남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응급처치법을 많이 익혀둬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지게 해줘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살면서 이러한 순간을 맞닥뜨리지 않는 게 제일 최선이겠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 이번 부천 호텔 화재 참변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이런 비슷한 경우를 당했을 때요. 박성배 변호사님 혹시라도 피할 겨를이 없을 때 정말 이 간호학과 학생이 한 행동처럼 화장실에 들어가서 샤워기를 틀어놓으면 진짜 수막이 형성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화재 발생 시에 화장실로 대피하는 방법 과연 안전할지 따져봐야 합니다. 이 전문가들은 연기가 화장실로 들어온다면 오히려 화장실이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사례는 이례적이라서 화장실 환기구는 수직으로 돼 있어 화재 시 연기 확산이 더 빠를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화장실이 상황에 따라서 안전한 대피처가 될 수 있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가장 위험한 장소도 될 수 있다는 것인데 만약 화장실로 대피하게 되면 이때는 배수구는 막고 환풍기와 물은 틀어놓으라고 합니다. 이 환풍기를 작동시키면 유독가스가 빠져나가게 할 수 있고 배수구를 막고 물을 틀어놓으면 이 물이 화염이 번지는 걸 막아준답니다. 그런데 환풍기를 틀어놨는데 오히려 유독가스가 역류에 들어온다면 이때는 환풍기 작동을 멈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로요. 물론 이제 이 경우는 이 간호학과 학생분은 하늘이 도왔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어쨌든요. 이번 참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화재 사고에 대비해서 이번에 완강기 사용법 같은 것도 우리가 좀 교육면에 학생들 교육 일반 시민들에도 교육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참변이었습니다. 자, 분위기를 바꿔볼게요. 아니 김정은 얘기 오랜만에 나오는데 자폭 무인기 아니 이름만 들어도 섬뜩한 표현인데 뭘 보고 웃었다는 걸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세상에. 예, 방금 말씀하신 바로 그 자폭 무인기 그거를 보고 김정은 위원장이 웃었다는 건데 네. 무슨 얘기냐면 북한 노동장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보도를 한 겁니다. 지난 24일에 북한의 국방과학원 무인기 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여러 무인기들의 성능 시험을 김정은 위원장이 봤다는 거예요. 아, 저걸 보고 지금 웃음이 나와요, 이거 진짜 지금 네. 이게? 그렇게 해서 성능 시험을 봤다고 하면서 사진을 공개했는데 네. 공개한 사진이 뭐냐면 북한의 자폭형 무인 공격기가 남한 전차처럼 생긴 K2 전차로 보이는 모의 표적에 정확히 명중해서 폭발하는 모습 뭐 그런 것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그걸 보고 활짝 웃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까지 저렇게 공개를 한 거고 아하. 북한이 자신들의 자폭형 무인 공격기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근데 희한한 게 자기들이 자랑하려고 뭐 이번에 사진을 공개했을 때 영상은 아니에요. 사진 공개했는데 그 자폭 무인기가 그 목표물, 탱크 같은 이 목표물에 이 정확히 떨어진 순간은 또 모자이크 처리를 해놨어요. 대관절 이건 또 무슨 짓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또 저 모습을 보고 허준 변호사님 김정은이 활짝 웃는 건 또 모자이크도 안 하고 활짝 아주 선명하게 해놨어요. 뭐예요 이거 진짜. 성과를 지금 과시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허. 뭐 물론 정확한 어떤 무인기가 어떤 것인지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 모자이크 처리를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뭐 북한이니까요. 뭐 이게 진짜 성공했는지 아닌지도 이 사진 자체가 어떻게 됐는지도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무인 항공공업에 굉장히 집중을 하면서 뭔가 과시용으로 저런 사진을 공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개된 사진 보면 최소 2종류의 무인기가 모형 표적을 각각 적중시킨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에 동원된 무인기 사진 공개는 했지만 자세히 뭐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바구음을 지었다고 하는데 지금 수해 입고 뭐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주민들을 위해서 돈을 쓰지 않고 이렇게 무기 개발에 계속해서 집중을 하는 그러니까요. 모습인데 웃을 때가 아닌 것 같다는 그게 생각은 한두 일단 푼이 아닐 듭니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봐도 이렇게 자폭형 무인기가 뭐 굉장히 새로운 개념의 무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이스라엘제 무인기 하피를 1990년대에 도입을 한 상황이에요. 이 자폭형 무인기가 좀 각광받고 있는 이유가 제작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소음도 굉장히 높지 않고 그리고 저비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적의 레이더에 잘 잡히지가 않아서 공중에서 요격하는 사전 요격이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요? 거기다가 이렇게 공중에 떠서 표류를 하면서 움직이는 표적을 확인한 다음에 요격을 할 수가 있어서 이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하. 아마 김정은이 이 부분에 좀 자극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인지 김정은 위원장이 뭐 세계 군사과학 추세로 보나 아니면 전장에서 전투 경험으로 보나 이런 무인기 개발하는 거 중요하다. 그리고 전투성도 높여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하고요. 전투 적용 시험을 좀 더 강도 높게 해서 하루빨리 인민군 부대들에 장비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지금 무인 폭격기의 어떤 그 시험 발사, 이 자폭하는 그 장면, 시험 장면을 보고 한박 웃음을 짓는 저 모습에 언론들은 보니까 이거 누가 떠오르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김 위원장은 이전에도 체제 정통성 과시나 내부 결속을 위해서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옷차림을 활용해 왔는데 게다가 이번에 공개된 저 흰색 빵모자 셔츠 차림 지난해 8월 중요 군수 공장들을 시찰할 때 모습과 거의 판박입니다. 그런데 네. 이때 김 위원장 조준경 렌즈로 목표물을 겨냥해서 소총을 시험 사격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 장면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이 1948년에 촬영한 모습과 몹시 유사합니다. 이 이미지를 계속해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빵 모자 쓴 거 지난해 그거 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지난해 빵 모자 쓴 거랑 지난 24, 25일 날 빵 모자 쓴 거랑 그 보면은 사진을 보면요. 아니 최재문 교수님. 네. 저거는 아니 근데 유인계 평론가님께 여쭤볼게요. 유인계 평론가님. 저 보세요. 저 사진 보면 이거는 지난 24일, 25일 모습이랑 지난해 8월 모습하고 뭐가 다르? 이거 혹시 사진 재활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재활용이 아니고요. 아까 박성배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김정은은 오로지 자기가 김일성의 후계자라는 걸 꼭 인식시키고 싶은 거예요. 20대 나이에 지도자가 된 더구나 미숙하고 여러 가지 탈도 많은 자신의 허점을 감추기 위해서는 아직은 북한 주민들에게 우상이자 영웅으로 남아있는 김일성하고 옷차림이거든. 야, 각도도 비슷하네. 사진 찍은 각도도 비슷하네. 굉장히 어머. 연구를 하고 있고요. 웃는 모습이라든가 최근엔 안경까지 비슷한 걸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변할 수가 없는 세습이라는 걸 알려주기도 하고요. 할아버지에 대한 조금이라도 그런 그리움이나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적자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저런 연구 분석을 하느니 정말 북한 주민 살리기에 좀 억울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 최진봉 교수님. 예. 우리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저 비슷한 각도의 영상 자료를 잘 찾은 거예요? 아니면 진짜 북한 당국이 딱 김정은을 저렇게 딱 옛날 할아버지 김일성 때랑 비슷한 각도가 되게 잘 찍은 거예요? 우리 제작진이 잘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북한이 한 거예요. 제작진은 그거 받아서 그냥 보여준 거고요. 네네. 저렇게 하는 이유는 그만큼 취약하다는 거예요, 김정은이. 집에, 그러니까 본인이 독재를 하고 있지만 그게 얼마나 취약하면 자꾸 김일성 따라하겠어요. 자기 할아버지 김일성에 대해서는 그래도 북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뭐 김일성도 독재자 이건 맞지만 너무 심한, 너무 따라했다 이거. 그러니까 진짜. 일부러 저렇게 보여줘야 김일성의 적통을 받은 손자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가 예를 들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동요도 많이 일어나고 김정은 나이도 어린데 저 밑에서 그 급신거리는 사람들 솔직히 얘기해서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 안 좋죠. 어쩔 수 없이 저런 네. 거죠. 주민들 사이에도 상당히 많은 반감이 있다고 해요. 김정은에 대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할아버지의 옛 추억을 자꾸 끌어들여서 본인과 할아버지 이미지를 맞추는 김일성 이미지를 맞춰가지고 본인의 취약한 지배 구조를 좀 더 강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 내용 자체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김정은의 야, 지도 이것도 체제 너무 심하다 각도 진짜. 와, 진짜. 일부러 저렇게 사진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을 때도. 네. 그래서 취약한 본인의 지도 체제, 즉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활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근데 그건 그거고 또 하나 문제는 이번에 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무인 폭격기 문제잖아요. 맞아요. 이 네. 문제 시찰했다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네. 북한이 이날 공개한 드론 중에는요. 러시아에서 활용했던 드론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 많아요. 근데 러시아는 아까 허지원 변호사 잠깐 설명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걸 너무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하.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걸 보내가지고 폭탄으로 활용하고 맞아요. 탱크도 부시고 건물도 부시고 이런 일을 해요. 무고한 시민들 막 희생 그렇죠. 당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네. 있잖아요. 근데 이
러시아에서 개발한 드론과 유사한 형태로 눈에 띄는 것은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 협력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그러네요, 거잖아요. 이제 보니까. 이건 유엔 제재에 정면으로 위반된 행동입니다. 이건 불법적인 행동이고요. 이건 네. 국제적 제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그게 의심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북러 군사 협력에 따라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량으로 투입된 이 무인 폭격기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러면 아이고, 이거 얼마나 위험한 네. 일이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러시아에 이란이 들어가서 공장을 설립해가지고 대량 생산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거를 혹시 들어온 게 아닌가인 게 초미의 관심사고 저렇게 자폭형 무인 공격기가 만약에 북한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 유사시에 우리를 네. 공격할 때 저 무인 공격기가 들어올 그러네요. 위험성이 있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저 무인 공격, 자폭형 무인 공격기가 들어오더라도 방어 체제가 정확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뜨게 되면 우리가 바로 반격을 해서 추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군 당국의 이 대응 그리고 말을 신뢰하고 우리가 또 우리 국민들도 철통 보안, 우리 안보관을 꼭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어머, 제목 보세요.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혜정 혹시 허주연 변호사님 우리가 혹시 알고 있는 그 요리계 빅마마 이혜정 씨예요? 맞습니다. 바로 그 이혜정 씨예요. 유명한 요리 연구가시죠. 그리고 남편은 산부인과 의사인 고민환 씨입니다. 네. 두 사람이 여러 방송을 통해서 결혼 생활도 공개를 하고 또 시어머니와의 고부 갈등 이런 것들 굉장히 솔직 담백하게 털어놓으면서 화제를 많이 모으기도 했는데 어허. 문제는 이 부부한테 함께 안고 있는 숙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풀리지 않는 어떤 과제, 어떻게 보면은 좀 아픈 기억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부에게 이 갖고 있는 어떤 마음의 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허. 이 부부한테 지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보여드릴 건데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같이 보면서 이 부부의 고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뭘까요, 듭니다. 네네. 그 전에는 한 번도 이혼해 보겠다는 생각 안 하신 거예요? 말로는 했죠. 말로는 그만하자, 그만해. 맨날 그만하자였죠. 이혼이란 단어를 꺼내보진 않았어요. 고 박사님은 좀 바뀌신 점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 많이 보고? 달라졌죠. 아, 진짜? 이번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온수매트가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오래됐어요. 온도 돌리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왜 물 넣고 돌리고 네. 하는 그 탱크라고 그러나 그게 고장이 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는 이불 속에 손을 넣어보고 이거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사다가 바꿔줬어요. 제가 정말 이혼하지 못하고 그냥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나쁜 남편을 하고 살고 싶지는 않지만 이렇게 좋은 아빠를 아이들한테 구해줄 방법이 없었어요. 아주 나쁘지 않고 좋은 점도 꽤 거기다가 많은 해석을 남편. 담지 마세요. 내 생각이니까. 애 한참 깨울 때 젖 먹일 때 나는 자다가 자잖아요. 애만 소리만 나면 남편은 얼른 깨서 애를 보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아빠는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없다. 근데 나한테는 왜? 이 양반은 나를 제외한 모든 것들에. 나를 제외한 모든 것. 아니 일단 제목은 뭔가 갸우뚱했습니다만 일단 시작은 남편 자랑도 하고 막 좋게 시작하고 화기애애하게 시작하는데 일단 화면 속에 아주 반가운 얼굴이 여기 나오셨는데 일단 저 차량에 일단 타고 계셨잖아요. 네. 예, 저는 이혜정, 빅마마 이혜정 씨와는 10여 년 전에 동치미 초창기 때 멤버였고요. 양소영 변호사 마찬가지고요. 그래요. 근데 이혼할 결심이란 프로그램에서 너무 진지하게 이혼할 결심을 하신 것 같아서 사실 궁금했어요. 어허. 그리고 남들 이혼한다는 얘기 하는 거 약간 재밌거든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확인을 해야 제가 뉴스 파이터에 나와서 그렇죠. 뭐가 뭔가 취재를 하셨잖아요. 예. 네네. 근데 어쨌든 너무너무 아슬아슬했어요. 예. 그 정도로 뭔가 지금 속에 있는 말을 털어놓는 게 주변 분들이 듣기에도 이 얘기를 진짜 해도 될까 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수위가 너무 높아서요. 그래요? 예, 한번 보시죠. 이제 좀. 아하, 네, 네. 대체 시작은 남편 자랑으로 하면서 화기애애하고 그래서 뒤에 타고 있던 양소영 변호사와 우리 윤경 평론가님이 뭔가 와하하 이 맞장구를 칠 정도였는데 자, 두 사람한테 그런데 무슨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다는 걸까요? 갸우뚱입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기억이 있었다. 옛날에 우리 남편 되게 속썩인 적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어느 날 남편 와이셔츠를 다 손으로 뜯어봤어. 너무너무 열이 받아서 그거 어디서 뭐 누가 각본 쓴 거야? 그날따라 강습이 많은데 그날 낮에 뭘 사러 간다고 가는데
우리 차가 앞으로 휙 가는 거야. 우리 남편이 차를 타고 있고 웬 여자가 옆에 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 중고 아빠 그랬는데 이 아빠가 보자 휙 막 어디로 휙 꺾어 달아나는 거예요. 네. 하고 느낌은 있었죠. 어느 날 내가 아팠어요. 네. 아파가지고 있는데 애들 아빠가 주사 놔줄게 이랬는데 내가 그 남편이 온다는 시간에 내가 오니까 어떤 여자가 아파트 사이 동에 있는 거야. 나는 기억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그런 거를 거짓말하고 또 있어. 그 뒤에 놀이터가 있었다. 남편하고 여자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중고 아빠 그때 거기서 놀이터에서 딱 둘이가 어디로 튀었어. 참 나와. 그날 내가 너무 열이 받아서 와이셔츠를 쫙 잡아 쪘어. 근데 손으로는 다 안 찢어지더라고요. 내가 가위를 갖고 조각 잘랐더니 가위로 잘라지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 발견했네. 그건 울분이었어 진짜. 지금 스튜디오에서 듣는 저도 지금 막 살얼음판 걷는 기분이고 지금 그 당사자로 지목된 고민한 박사님 운전하면서도 보세요. 턱이 이만큼 나세요. 지금 막 화가 잔뜩 난 건데 아니 뒤에서 뒷자리 들으시면서도 어땠었어요 진짜? 내리고 싶었어요. 진짜로. 네, 왜냐면 그 얘기가 뭐 단순히 예전에 우리 남편 어떤 여자 관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와이셔츠가 진짜 가위가 등장하고요. 아이고, 네. 흉기 등장하고요. 사실 뭐 물론 옛날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고민하는 박사님이 등장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아하. 사실 짜여진 각본이 아니었고 네. 나중에 등장하셨는데요. 근데 너무나 두 분이 생생하게 얘기를 하셔갖고 좀 어쩔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이런 프로그램이 극단적으로 한번 다 털어놓고 난 다음에 진짜 이혼할 건지 아닌지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고요. 게다가 지금 장소가 노래방을 향해 가는 건데요. 길을 잘 못 찾으셨어요. 아이고. 5분이면 갈 길을 30분이 아이고. 넘게 차 뒤에서 앉아갖고 양수경 변호사랑 저랑은 네. 어쩔 줄 몰랐었어요. 혹시 방송 분량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30분 걸려서 노래방에 가는 과정을 일단 저 안에서 나오는 대화인데 최재문 교수님 물론 이 프로그램은 가상으로 이혼을 해본다면 하는 프로그램이지만 그 안에서 고민을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고민을 털어놓은 건데 그 고민 당사자, 고민의 대상인 고민한 박사님 입장에서는 남들 아내분만 있으면 괜찮은데 뒤에 지금 우리 유인경 평론가님과 양소영 변호사 있는 데서 지금 자기의 과거가 나왔단 말을 불편했을 것 같긴 합니다. 불편하죠. 두 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방송에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네, 지금. 이제 보니까. 전 국민이 다 보는 거예요. 네. MBN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볼 텐데 얼마나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자기 명성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나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래서 본인은 극구 25년 전 일이다. 난 기억이 안 난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까 네. 방송 나온 걸 보면 자기는 기억도 없는데 누가 기획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던데. 각본 쓴 거야?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뭐 본인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겠죠, 예컨대. 네. 그러나 뭐 이혜정 선생님이 그걸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요. 네. 근데 이혜정 선생님은 그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겐 하나의 증상처럼 스멀스멀 올라오는 일이다, 이 일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는 게 조금 힘들면 남편을 탓하게 되는데 바로 이 일이 트라우마처럼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마음에 트라우마가 남아있으면 어쨌든 미운 일을 하게 되면 정말 싫은 일을 하게 되면 그게 또 나오게 되잖아요. 해결이 안 된 상태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속에 가장 아픈 걸 꺼내놔야 올바른 화해를 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정말 맞는 마음이라고 맞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의 상처라는 거 있잖아요. 이 마음의 상처는요, 끄집어내야 해결이 돼요. 그리고 사과를 받아야 용서가 되는 거고요. 근데 그게 그냥 어물쩍 넘어갔다고 하면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남편 볼 때마다 특히 관계가 좋을 때는 생각이 안 나지만 관계가 나쁘거나 싸우게 되면 그게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내놓았다고 하는 것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보기 때문에 뭐 고민한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불쾌할 수 있지만 저는 이혜정 선생님 입장에서는 대단히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럼 상황이 이렇게 되면 박선배 변호사님 앞서 차 안에서 뒤에 관중분 두 분이 계시는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야 나는 기억 안 나? 난 모르겠는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두 분만의 시간을 가져서 진지하게 한번 뭔가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 내에서도? 그래서 두 사람이 다시 마주 앉았다고 합니다. 마주 앉아서 처음에는 이야기도 좋게 해보고 화해도 시도해봤는데 다시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갔다고 합니다. 아하. 고민한 씨가 과거 그 일 얘기 그만하겠다고 했는데도 얄팍한 여성처럼이라고 지적하자 이혜정 씨가 그런 식으로 말하면 또 원점이다. 아이고 계속 이런 얄팍하다는 태도면 표현을 좀 네. 어떤 여자도 같이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네. 결국 화가 난 고미란 씨가 됐다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촬영까지 중단됐다고 하는데
이후에 혼자 화를 삭인 고민한 씨 이혜정 씨에게 다가가서 당신 이런 태도 좋지 않아. 나이도 어린 게라면서 너스레를 떨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실소가 터진 이혜정 씨가 그냥 넘어가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게 그냥 살짝 웃으면서 그냥 허허 너털 웃음 웃으면서 살짝 넘어가기에는 이건 완전히 앙금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이혜정 씨가 무슨 증상처럼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런 감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마음속에 화가 된 것이고 이게 이제 제대로 화해가 되지 않으면 본인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잖아요. 그러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극 중에서 이혜정 씨가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었냐면 식재료를 폭풍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한 씨가 좋아한다는 파김치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파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샀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서 막 파를 막 폭풍 다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고민한 씨가 그 모습을 딱 본 거예요. 네. 그때 고민한 씨가 과연 부인이 파를 다듬는 것을 도와줬을까요? 아니면 왜 무슨 파를 이렇게 많이 샀냐면서 타박했을까요? 그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률은 50대 있는데 50인데 정답이 뭘지 그 궁금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네. 여보, 뭐예요? 아, 왔어요? 언제 이렇게 많이 사왔어? 또 한가마니가 아니니까 다행이네. 도와줘? 도와주면 고맙죠. 고맙다고도 얘기하네. 당신 말이야, 그 과거에 젖어갖고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고 이러는 거는 이제 그만할 나이가 됐어. 내가 과거에 젖었어? 정신 차려. 그냥 그래도 여보, 그때는 옛날에는 그게 가슴에 응결이 생겨서 말도 안 나왔어. 근데 이제는 진짜 아이고 그랬구나 지난 이야기다 싶으니까 그게 말이라도 나오는 거지. 나도 말이라도 해야 살지. 억울하고 분해서 살겠냐고. 나보고 왜 그랬어 그게 그때? 무슨 말이야? 잊어버렸어? 전혀 기억이 없어. 아이고. 내가 봤잖아 당신이 그 여자랑 같이 동네 우리 아파트 옆에 서 있는 거. 뭐 어떤 사람 얘기야 지금? 또 다시 그 여자가 이쁘지도 나보다 하나 이쁘지도 않더구만. 나보다도 못해 인물이 삐쩍 말라가지고. 근데 당신은 왜 그랬을까? 아, 내가 그걸 어디 얘기를 어떻게 하니? 너의 그 흠담을 해야 되는데. 아 그게 또 내 흠담으로 돌아와? 정신 차려. 아니 바람난 남자는 다 아내가 잘못해서 바람이 나는 건가? 지금 얘기를 듣다 보면 뭔가 접점을 찾으려다가 다시 지금 도돌이표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저런 대화가 저분들에게는 생애 활력소인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오히려? 그래서 뭐 평범하게 늙어가지 않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절대 제 판단으로는 이혼 못 하십니다. 아 왜요? 첫 번째는 아들을 비롯한 자녀들이 너무 놀라서 울면서 전화를 했다 그러고요. 아, 그래요? 전국의 MBN 시청자들이 울산, 뭐 경주 이런 데 찾아오셔서 이혼하면 절대 안 된다고 두 분을 진짜예요? 말린다고 하니 응원하시는 분들 많네요. 예, 네. 이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혼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뭔가 분명히 언젠가는 화해의 또 접점을 찾을 날이 분명히 올 거고 그리고 이렇게 아직도 알콩달콩 투닥투닥 살아가는 모습이 또 그렇게 많은 분들한테 또 이렇게 즐거움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부모라는 사람은 자식의 목소리만 들어도 그 자식이 기쁜지 화난지 배가 고픈지 아니면 위험에 처했는지 다 아는 거 아닐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그 지난 23일 저녁 6시 15분경에 한 여성이 자신의 30대 딸이 운영하는 수원 지역의 한 가게에 간 거예요. 네. 6시 15분경이면 한참 손님이 많을 시간인데 그러네요. 그런데 그때 가게 문이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 어머니가 무슨 일이지 하고 딸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그러겠죠. 딸이 말로는 무슨 특별한 뭐 사정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는데 평범한 내용을 얘기했는데 딸의 목소리가 뭔가 이상했다는 거예요. 목소리에서 뭔가 떨림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게 수상하게 느껴져서 이 어머니가 바로 112에 강도가 들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야, 뭔가 우리 그런 거 있죠, 최진봉 교수님. 예. 보통 우리 일반인끼리도 너 얘기를 하는데 목소리 톤이 이상하면 너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물어보잖아. 근데 당연하죠. 부모 자식은 더 그럴 것 같은데 나 근데 지금 뭔가 낌새가 이상해서 112 신고인데 아니 근데 진짜
딸의 가게 강도라도 들었으면 어떡해요? 실제로 강도가 들었습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이 촉이라고 하는 건 엄마가 느끼는 느낌이라고 하는 건 전혀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박 사건.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긴급하게 곧바로 가기로 출동했는데 네. 일반 강도보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왜요?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면 30대 남성이 일명씩도 없는 여성, 이 딸이죠. 여성을 성폭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 가게에 와서. 30대 남성은 경기 수원의 한 가게에 침입을 해서 홀로 일하고 있던 이 30대 여성을 성폭행했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흉기로 협박을 해서 2천만 원을 계좌로 이체받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정말 놈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사람이라고 얘기 못하겠어요, 저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20여 분 만에 현장에 출동했지만 그리고 출동해서 본 장면이 끔찍하게도 범행이 일어나고 있는 도중이었어요. 어머. 그래서 이 3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뭘 들은 겁니까? 허주연 변호사님, 아무리 세상에 악마가 넘쳐난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런 게 사람이라고 우리가 해야 됩니까? 이런 악마 같은 인간을. 사람이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자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자의 정체가 더 충격적입니다. 어머 세상에. 30대 남성 이미 강도강간 전과가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뭐라고요? 그래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고 출소하고 나서 어떤 상황이었냐면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다는 거예요. 뭐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아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도중에 그 발찌를 차고 또다시 수원의 가게에 침입해서 자신이 예전에 저질러서 한번 처벌받았던 짓과 비슷한 범행을 또다시 벌이고 있었고 그 중간에 어머니가 그 장면을 목격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겠어요. 세상에. 발찌를 차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참담한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거 사람이에요? 이런 게 사람입니까? 전작 출소한 지 그것도 동종정가로 출소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전자발찌를 버젓이 차고 있는데도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짓을 하다가 딱 검거가 됐어. 근데 보세요, 박선배 변호사님, 전자발찌를 찬 인간이 이 범행 장소로 올 동안 그러면 법무부나 이 전자발찌를 감독하는 법무부인데 그거 아무 파악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사실 전자발찌 피부착 대상자는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한되는 장소 시간에 움직이게 되면 즉각적으로 그 현황이 파악돼서 관련 제재 조치가 이루어져야 마땅하고 만약 보호관찰소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자체가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지면서 여타 범죄로 나아가는 상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그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졌는지가 상당히 불분명하고 관련 내막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중한 범죄를 또 저지르고 말았는데 이 경찰은 이 피의자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 강도 강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뉴스파이터 취재 결과 경찰은 이 피의자의 동선 등 포렌식을 실시해서 범행 경위, 계획범죄 유무, 동기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강도 강간의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에는 검거되어도 어떤 처벌을 받더라도 모두 다 감수하겠다는 무서운 의사를 보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특수 강도 강간은 법정형이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살인죄보다도 더 무겁습니다. 아마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인간은 평생 햇빛을 못 보게 해야지. 무슨 놈의 무기징역 이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런 인간은 진짜 너무너무 악마 같은 인간의 범행을 받고요. 정말로 법이 살아있다면 이 몹쓸 인간한테 법이 무거운 중형을 내려주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좀 바꿔볼게요. 요즘 저도 회사 후배들 요즘은 봄, 여름, 가을 안 가는 것 같아요. 여름에도 이 날짜만 좋으면 이 좋은 결혼 소식 전해오는 후배들 많아서 청첩장 저도 이번 달 한 몇 개 받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결혼 소식도, 결혼 시즌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축의금. 사실 이거는 늘 뭔가 고민이고 얼마를 내야 되는지 고민이고 하는데, 하재근 평론가님, 축의금은 그냥 받는 게 그냥 사람들 주는 거 결혼식 가서 하는 거지 받는 방법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요즘에 새로운 방식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어허. 이른바 그 MZ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세대,
예비 부부들이 이러한 방식을 지금 선택하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축의금 키오스크가 네? 등장했다는 거예요. 기계에 가서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저 기계에 가서 내가 지금 신랑 측 하객인지 신부 측 하객인지 아이고. 선택을 딱 한 다음에 저는 무슨 관계입니다. 다 선택을 하고 어머나. 내 이름도 다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현금을 쫙 투입하면 저 기계에서 식권하고 주차권을 출력해 준다고 합니다. 어머, 뭐 지금 화면 볼게요. 진짜 첫 화면에 보면은 신랑 쪽의 축의금 내기, 신부 쪽의 축의금 내기가 이거 대박 사건. 아니 최진봉 교수님, 네. 이거 마치 느낌상은 저기 패스트푸드점이나 식당 가가지고 딱 주문하는 맞아요. 뭐 그런 거죠 지금.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 키오스크 많이 이제 익숙해졌잖아요. 거의 모든 분들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축의금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이게 뭐 친척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 분들은 사실 누군가 대신 이렇게 2명, 3명이 앉아서 받아주잖아요. 축의금을. 그런 사람이 없을 경우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맞아요. 친척이 많거나 이러면 상관이 없지만 맞아, 그게 맞아. 없어서 접수대를 맡길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키오스크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지난 4월에 결혼한 신부의 사연을 제가 전해드리면요. 아, 그래요, 네. 축의금 접수대를 맡길 친척이 1명이어서 축의금 접수대를 운영하면서 키오스크도 한 대 뒀다고 해요. 그런데 신부는 접수대를 맡은 친척도 접수대를 내내 지킬 필요가 없었고 그래서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계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접수대를 그러네요. 맡으면 시계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맞아요. 볼 수도 없고 장면을. 친척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나도 언니 결혼 보고 싶단 말이야. 뭐 그러잖아요, 진짜. 그러니까요. 근데 네. 사람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맞아, 해야 되니까 맞아, 진짜, 네. 그런 일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모인 키오스크의 축의금은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 결혼식이 끝나면 곧바로 신랑 신부에게 현금으로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대박 사건. 또 이와 함께 축의금 명단과 금액이 엑셀 파일로 정리가 돼서 뭐예요? 그걸 전달. 어머, 진짜 저장을 저렇게? 해요. 어머나. 얼마나 편해요. 왜냐면 내 이름은 왜 없지? 이거 없으면 아니 이게 없으면 본인이 다 정리해야 돼요. 네. 봉투 보면서 누가 얼마 냈네 누가 얼마 냈네. 근데 이게 기계로 하니까 한꺼번에 쫙 나오니까 정리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야, 저기에 근데 보세요. 이름만 나온 게 아니라 이름 옆에 물론 이제 처음에 등록을 하겠지만 고등학교 동창, 회사 팀원, 대학교 동창, 어머 이런 거가 쫙 정리가 된다는 걸 이런 신박한 키오스크를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됐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오스크로 입금된 축의금 같은 경우는 누가 얼마를 냈는지 입력을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정산을 하시고요. MZ세대인 친구들한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카드 기능이 아직 안 되고 카드 기능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허주원 변호사님 표정이 나도 결혼할 때 저거 이용해봐야겠구나 뭐 이런 표정이었어요 지금. 저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도 오기를 아이고, 간절히 올 거예요, 바라요. 올 거예요. 네네. 그런데 누리꾼들 반응이요. 대체적으로 신박하다라는 그런 반응이지만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일단 긍정적인 이야기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축의금 절도나 사기 친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거 예방하거나 차단하는 거 가능할 것 같아서 너무 좋다. 진짜네요 진짜. 네,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나온 것처럼 요즘에 현금 많이 안 쓰는데 카드 이용 가능하면 너무 편리할 것 같다 이런 반기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하고요. 아하. 그리고 접수받는 사람도 예식도 지켜볼 수 있고 또 장부 정리할 때 요즘에는 그 한자 어려운 한자 잘 모르는 분들이 또 이렇게 접수돼 있는 경우가 있을 그렇죠, 수 그렇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휘갈겨 쓴 멋진 이렇게 한자체로 성함을 써놓으시면 이거 몰라가지고 이름 적는데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네. 저렇게 이름을 딱 입력을 하면은 확인도 빨리 되고 좋다 이런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직은 카드 기능이 없지만 카드 기능까지 되면 좀 편리할 것 같다는 건데 그럼 이 키오스크, 이 신박한 키오스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접니다. 부정적이세요. 네네. 반대일세. 반댈세. 네. 만드신 분들은 되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존중하지만 네. 일단 저처럼 키오스크 기능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요. 아하. 저는 뭐 커피도 3잔을 가끔 주문하게 되더라고요. 잘못 눌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남도 좀 정말 갖고 오세요. 가져오세요. 신랑 신부만 돼 네네네. 있는데 신랑 어머니 쪽으로 들어오고 신부 어머니 어머나, 쪽으로 들어오는 이건 내 건데 아하. 자식들이 지 거로 다 가져가면 네. 어떡하겠습니까? 이러면 낙장 불입 들어오면 어쩔 수 없다. 그렇죠. 네네. 아하. 게다가 정말 이거는 사랑과 관심과 예의를 바쳐서 성의껏 다 축을 써도 막 흰 봉투에 쓰고 이런 봉투다로 만들어지는데 아. 이건 너무 야박하지 않은가라는 것도 있고요. 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뭐 저기 원격 조정해서 네. 카카오 뭐 이런 걸로 한번 동영상으로 뭐지 이렇게 세상이 너무 급속히 바꾸는데 적응하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들의 반대 의견도 꽤 있었습니다. 아니 부정적 의견 중에
물론 이제 이게 말이란 게 글보다는 말을 좀 네. 심어서 해보면 이제 실어서 해보면 두 번째 보여주세요. 한번 저 부정적 의견 중에 저 가운데 분 보세요. 네. 마음이 담긴 걸 기계로 봤냐? 뭐 이렇게 약간 이분 말 들으니까 또 제가 팔랑귀 나오는데 이쪽 말 들으면 이쪽 말 맞는 것 같고 저쪽 말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정이 없다는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딸을 결혼시켜본 저로서는 아하. 봉투 세는 재미도 상당히 그러지. 있었습니다. 침묵차가면서 좀 새는 네, 분위기. 와주셨구나. 아이고. 고맙고 네.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점점 삭막해지는 게 아닌가. 네. 왜 기계가 우리를 관리하죠? 아하. 예. 근데 또 젊은 층은 또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한번 또 이게 또 잘 연령층한테 잘 이 스며들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신박했습니다. 나라 안팎이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 먼저 국내에서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여름 휴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해수욕장 찾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특히 서해안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 집중해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허. 어제 인천의 한 해수욕장에서 벌어진 일 바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네. 자,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의 갯바 위에 한 여성이 홀로 서 있습니다. 이 여성을 향해서 구조대원들이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는데요. 네. 제트스키까지 타고 있는 걸 보니 수심이 꽤 깊어 보이죠. 알고 어허. 보니 이 여성 갯바 위에서 사진을 찍다가 갑자기 바닷물이 차오르는 바람에 어머나? 혼자 이곳에 몰입된 겁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저는 그냥 저 갯바위에 있는 분을 왜 나오라고 하지 그런 줄 알았는데 세상에 최진봉 교수님. 예. 아니 하마터면 저분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날이 좀 어둑어둑해지는 또 그런 시간이었어 진짜. 그러니까요. 을왕리는 사실 인천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가는 그쵸. 관광지잖아요. 네. 가까운데 바다가 있으니까 사진 촬영하러 가셨다가 저런 일을 당한 거예요. 지금 저분이. 거기 인생샷 찍으시는 분 많잖아요. 또. 맞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썰물 밀물 시간대를 잘 알고 가야 돼요. 아. 그러니까 썰물이 될 때는 그냥 땅이어서 갔는데 그뭐 저때 원래는 그 전에 갈 수 있었던 곳이에요. 도보로 갈 수 있는 곳이었다 저 그럼요. 바위가. 그렇습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사진을 찍다가 밀물대를 놓치게 물이 된 들어온 거예요? 물이 들어온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미처 피하지 못하고 갯바위에 지금 서 있었던 어머, 장면이에요. 세상에. 그래서 구조를 요청했고 구조대가 9분 만에 구조를 완료했는데 네.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가시게 되면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도 보기에는 밀물이 천천히 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람 걸음보다 훨씬 빠릅니다. 뭐 진짜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뭐 물이 들어오네 그러면 나쁜 밀물이네 진짜. 뭐. 우리가 볼 때 물이 들어오면 갈 수 있겠다. 내가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정말 그래요? 위험해요. 어머나. 밀물이 몇 배나 빠르게 들어오기 때문에 네. 순식간에 고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밀물 높이가 1년 중 가장 높은 시기가 지금 시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인천 지역 해안가 저지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조심해야 되고요. 아하. 꼭 들어가시기 전에 밀물과 썰물대를 잘 확인하셔서 시간 잘 보고 사진을 찍더라도 안전한 시간대에 찍고 나오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저 여성분은 진짜 10년 감수하셨겠고요. 그리고 야, 이 영상 보시고 어쨌든 119 분들이 나를 구하러 오니까 나도 어쨌든 그냥 저런 인생샷 좀 찍으면 어때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오산입니다. 진짜 저분들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으니까요. 인생샷도 중요하지만 인생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볼 날은 어디일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보기만 해도 아찔한 상황 속에서 슈퍼맨보다 더 슈퍼맨 같은 영웅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허허, 뭘까요? 네. 자, 건물 4층 난관 위에 아슬아슬 매달려 있는 한 남자아이. 어머나 어떡해요? 한쪽 다리를 겨우 걸친 채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한 모습인데 어머머머. 힘이라도 풀려버리면 어쩌나 아래에서 지켜보는 시민들 발만 동동 구릅니다. 그 순간 네. 발코니 난간을 넘어서 아이에게 다가가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하하. 자, 어? 조심조심 옆으로 어? 이동한 뒤에 자, 아이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하. 자, 그리고 자신도 무사히 발코니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아이를 위해서 몸을 던져 구조한 남성 정말 영웅이 따로 없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너무너무 감동인데요. 부모가 잠든 사이에 지금 저 아이가 저렇게 발코니에 나오긴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저 아이를 구한 남성 누군지 아세요? 20대 브라질 출신 이민자 남성이래요. 정말로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멋졌습니다.